66번부터. 자, 황진이의 시조 단독 문제군요. 첫 번째 문제,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구절의 의미. 해석 싸움이죠? 네, 해석 싸움 가봅시다. 1번. 화자는 길고 무의미한 동짓날 밤을 임과 함께하는 밤에 보태고 싶어 밤의 한 허리를 베어내고 싶어 한다. 뭐 완벽한 설명이죠, 그쵸? 동짓달의 기나긴 밤. 왜 잘라내고 싶은 거야? 지금 님이 없는 긴 밤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두 번째, 화자는 춘풍 이불을 정성껏 만들고 있어. 벌써 틀렸다, 그치? 화자가 지금 이불을 만들었니? 지금 낚시질이다, 그치? 이불을 만든 게 아니라 이불 아래에다가 잘라놓은 그 시간을 잘 키핑해 놓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미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치? 자, 2번 너무 쉽게 오케이 하고 그냥 넘깁시다. 3번. 화자는 밤을 서리서리 넣어두겠다고 했어. 이것은 이미 돌아올 순간에 대비하고자 하는 자세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 지금 그리고 이 말은 결국 화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뭐다? 이미일 뿐이다. 그치? 이미 온다면 나는 그걸 꺼낼 준비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에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니까 가능한 설명. 4번. 화자에게 어른님 오신 날 밤과 동짓달 기나긴 밤은 심리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시간이죠. 오케이? 외로움의 시간과 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시간. 마지막 5번. 화자는 밤을 굽이굽이 펴겠다고 했어. 이것은 인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작품만 똑바로 해석했다면 딱히 어려울 문제가 아닌 문제였던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7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표현상 특징 문제죠. 표현상 특징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많이 계속 쌓여야 되는 영역이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 이 녀석은 적절한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쉽긴 해요, 그죠?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1번, 비슷한 식구를 반복하여 라고 표현을 썼네. 1번, 식구의 반복. 근데 1번 선택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건 답은 아니야, 그치? 답은 아닌데 식구의 반복은 웬만한 현대시에서는 기본적인 특성이야, 그치? 자, 요건 따로 쓸게요. 참고, 현대시의 경우에는 식구가 반복됐다라는 말을 보면 웬만하면 맞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야. 이 문제의 이 녀석은 정답은 아니지만 반복이라는 키워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현대시에서 반복은 첫 번째 리듬감을 만들고, 오케이? 반복됐으니까 운율 박자가 있는 것이죠. 또 강조하는 효과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그런데 항상 이 녀석을 보실 때는 낚시질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반복되는 대상이 시구인지 시어인지 시행인지, 오케이? 이런 것들도 구분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그 반복이 디테일하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는지도 구분할 줄 알아주셔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하지만 이 녀석은 반복이 아니잖아. 고전 시간이기도 하고. 1번인데 2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 자, 이거는 두 개가 맞아야 되는 거야.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셔야 돼. 역시 이것도 낚시질 포인트야. 공간의 이동이 있는 시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 맞다고. 근데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는지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물론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이것도 아니야, 그렇지? 공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아니야, 공간이 나온 적도 없지. 그런데 화자의 심리가 변했는지까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알겠죠?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특히 이런 오류가 많이 나와요. 문제를 딱 풀었는데 선생님 막 공간의 이동이 이렇게 나타났잖아. 우리 상충곡 배웠잖아, 그렇지? 상충곡 탁탁탁 하면서 공간의 이동이 있어요. 그래, 이 문제가 나왔어. 상충곡 문제가 나왔는데 공간의 이동이라는 문제가 나왔어. 얘는 무조건 맞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선택지 꼼꼼하게 보세요. 네. 3번 봅시다. 3번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자,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단어. 자, 우리 한번 정리했죠? 음성 상징어는 뭘 말한다? 의성어나 의태어를 묶어 부르는 말이고, 이거는 뭘 부여한다?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을 부여한다. 실제로 내 눈앞에서 마치 보는 듯한 VR 느낌을 준다라고 했었지. 자, 음성 상징어의 기본적인 특성 세 가지는 이 정도는 솔직히 머릿속에 암기돼 있어야 돼요. 자연식으로 톡 치고 음성 상징어 톡 치면은 생동감, 사실성, 현장성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음성상징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서리 넣는 거랑 굽이 펴는 게 있었죠. 네. 4번 넘어가 봅시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반어적이야. 반어적의 정의는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이 반어랑 역설 구분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드렸죠 이미? 오케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5번.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낼 때, 자, 청각적이다. 괜찮아요. 아주 좋죠? 그래서 감각적이에요. 자, 5번 선택지에서 선생님이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포인트예요. 놀랍게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선택지를 볼 때 감각적 형상화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쓰는 편. 그럴 때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말을 느낌 있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그걸 완전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감각적 형상화라는 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공감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감각이 나오면 그걸 감각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feel과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혹시 이거 수액이 넘치는데 그건 감각적이가 아니라, 알겠죠? 오케이?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형상화라는 건 나타냈다는 뜻이야. 어려운 말은 아니야. 그럼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 작품에는 시각이 됐든 청각이 됐든 뭐 감각 중에 하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하셔야죠. 알겠죠? 느낌으로 가지 마시라. 그래서 정답이 2번, 3번이었죠? 네, 3번인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7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68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이기도 하죠. 윗글에서 밤을 한 허리를 배워낸 다음에 서리 넣었다가 구비구비 편이라고 표현한 것에 담긴 공통된 특징. 자, 이 문제의 의도 알겠나요? 이 문제는 어떤 단어를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이 다 설명해드렸고 예문도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특히 여기서 관념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도 나타낸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설명을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 수업 들을 때 이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으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근데 나중에 조만간 너희들은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될 거야. 그치? 드디어 고등학교 내신 대비야. 두근두근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두근두근 하면 시작을 하겠죠. 문제를 풀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과목도 뭐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국어 문제만큼은 특히 선생님의 힘이 너무 강해요. 학교 선생님이 A를 B로 가르쳤으면 A가 아니고 B인 거야. 학교 선생님의 말은 진리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학원 따위 필요 없다.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혼자서 안 되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적어도 뭔 해라? 귀는 열어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지금 뭘 강조했었다. 어떤 프린트를 주셨다. 오케이? 어떤 단어에서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은 오픈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선생님이 그걸 듣고 요거는 요런 걸 내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야, 너 학교에서 뭐 했어? 그러면 이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이제 뒷목이 좀 아프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정도의 귀는 열어놓고 학교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도 그런 거야. 선생님이 왕이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우리가 열심히 외웠는데 정작 시험 문제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썼는데 틀렸다고 하셨어. 할 말 없는 거야. 이게 정말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는 학교 시험 문제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참고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봐도 답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신 대비는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 선생님들의 주관이 들어가거든. 그치? 그걸 좀 염두에 두자고. 자, 아무튼 추상적 대상, 추상관념의 구체화라고 한다. 69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는 동짓달의 차가운 이미지와 땡땡땡의 따뜻한 이미지를 대조시켰어. 잠깐만. 선생님이 설명 안 해주신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치? 보면 자, 동지에서는 차가움의 이미지가 있대요. 그런데 인석과 대비되는 따뜻함의 이미지가 있을 거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따뜻함의 이미지에 속하는 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지. 자, 답은 정해져 있죠? 뭐예요? 이불이죠. 근데 그 이불이 한겨울에 덮는 이불이 아니라 무슨 이불이었거든? 춘풍 이불이었지. 이렇게 답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원래 이불 밖은 위험한 법이고요. 이불 밖은 추운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적 속성, 대비되는 속성을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시적 정서는 뭐가 된다? 강화된다는 거야. 님이 함께하지 않는 동짓달의 밤은 차가운 밤이고 님과 함께 보내는 밤은 따뜻하고 뜨끈뜨끈한 밤이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69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70번부터는 단답형 문제 쭉쭉 가볼까요? 좀 챙길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봅시다. 먼저 가나다 황제니의 시저 하나하고 홍랑과 계랑의 시저 우리 다 배웠던 작품들이야, 그지? 자, 공통된 요소는 뭐다? 그리움이죠, 뭐. 그치? 님에 대한 그리움. 만약에 여기에 네모가 3어절로스 시어였으면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3음절로스라고 했으면 그리움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두 번째, 기나긴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해서 오케이, 그래, 이 말을 기다렸어요. 지금 요 말 있지? 요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냐면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적 변용이라고 한다. 주관적으로 변용, 바꿔서 쓰는 거잖아. 그치? 만질 수 없는 건데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쓰는 거니까요. 자, 72번 넘어가 봅시다. 임에게 주는 사랑의 정표이자 솔직히 우리는 이걸 분신이라고도 알고 있지? 뭐예요? 몇 번을 쓰라는 거죠. 73번 다작품은 땡땡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어. 자, 이별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장치가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정서? 부정적 정서예요.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데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의 이미지다? 하강적 이미지야. 하강 이미지. 뭔가 시어가 낙엽, 눈, 내리다, 떨어지다, 지다, 툭 이런 식의 단어들 있지. 눈을 감다. 참고로 얘들아, 눈을 감다도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눈을 감는 게 왜 하강적 이미지니? 자, 얘들아, 자기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 친구들 얼굴에 눈이 보이죠? 자, 선생님 눈을 감아볼게요. 눈을 감습니다. 뭐가 움직여? 위에 게 움직이는 거야. 아래 게 위를 덮어주는 게 아니야, 그쵸? 위에 눈두덩이라고 해나? 눈두덩이 아래를 덮어주죠. 오케이? 하강적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다까지 또 눈이 내리다도 괜찮고요. 낙엽이 진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 하강적 이미지는 약간 애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작품, 계랑의 작품에는 이화우가 흙불이 일제 울며 잡고 이별을 이화우 꽃잎이 피치고 있고 눈물이 떨어지고 있고 추풍 낙엽 이파리 또 떨어지고 있지? 온통 떨어지는 거 투성이야.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74번 문제부터 이어갑니다. 가부터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우리가 앞에 봤던 첫 세 작품은 자연친화 주어 키워드였지, 그치? 이번에 본 세 작품은 전부 다 뭐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참고로 이 문제 그래서 정답은 뭐야? 5번이잖아. 뭐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번부터 몇 가지 단어들을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요, 선생님이 되게 재밌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번에 재회라는 단어예요. 파란 펜인 거 보이죠? 그럼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재회는 생각보다 빡센 단어야. 왜냐면 재회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존재했어야 돼? 만남이 있었어야 돼. 그렇지? 만났다가 뭐야? 이별이 있는 상태가 돼야만 그 다음에 재회가 가능해지는 거야. 재는 다시 재자거든. 키워드 뭐예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만남이에요. 나는 한 번도 님을 본 적이 없어. 오케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 아, 그녀와 한 번만 만나볼 수 있다면 난 소원이 없겠어. 이 작품의 화자는 님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OX. X지. 왜 재회를 해?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단어의 속성을 집중해 주시라 부탁드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이건 정말 많이 틀려, 진짜로.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2번,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 자, 물론 이별은 거부하고 싶겠지. 근데 거부한다고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고. 땡. 3번, 자신을 버린 님을 원망하고 있다. 참고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도 좀 조심스러운 단어긴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작품들을 보면, 참고, 이 조선시대에는 임에 대한 원망이 잘 드러난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건 보통 원망의 정서를 담는다라고 하려면 둘이 뭐 원수를 거두거나 앙숙이 됐거나 다시는 안 볼 때 아이 다 버려버려 나쁜 새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이거는 자,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왜 조선시대의 문학작품에 강조되고 있었을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충, 지조와 절개, 오케이? 이런 단어랑 연결성이 좋았거든. 여성들의 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들이 대세를 이루는 건 양반들이 듣기에 좋았기 때문이야. 그럼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충신 불사 이군이라고 하지. 충신은 한 남자만, 한 사람만 이렇게 말할 거야. 한 군주만 섬기는 법이고, 올바른 여자라면 한 남자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죽고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되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원망의 정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원망의 정서가 있는 작품이 없나요? 또 그건 아니겠죠? 원망의 정서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작품에서 원망의 정서를 찾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있는 작품들도 있으니까 그때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면 그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왜? 차이점이잖아. 일반적인 작품과 독특한 차이점이 있으면 그건 시험 문제를 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 임을 예찬하는 화자의 정서. 이것도 예찬이란 단어도 너무, 근데 8앞에까지는 아니긴 한데, 예찬이 뭐 하는 거예요? 떠받드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세상 유일해, 당신이 세상 최고의, 당신이야말로 지존의,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면 예찬한다 라고 부르는데, 이 작품은 예찬들이 아니죠. 5번에 그리워하는 정서.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던 거고요. 넘어가십시다. 75번. 나랑 달을 비교합니다. 자, 75번. 중요한 문제죠. 왜? 작품 간 비교하는 문제고요. 이 비교 문제는 항상 어렵고 괴롭고 힘들죠. 자, 나 작품은 일단 나 작품과 다 작품은 둘 다 뭐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는 작품들이었어, 그치? 근데 이 그리움의 정서상 특징과 차이점을 구분해 보라는 거야. 자, 1번부터 봅시다. 2번, 나와 달리 다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지? 시간의 흐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러려니 하지 말라고요. 어디서 시간의 흐름을 찾아야 됩니까? 답해주세요. 또 이거 다 꺼져 있구만. 마이크 또 이 사람들 진짜. 자, 마이크 켜고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좀 잡아주세요. 어디랑 어디입니까? 이거 선생님이 수업 때 해드렸던 부분이야. 옆대요? 옆대요? 야, 앞에 가서 컨닝이라도 좀 해봐. 다 써놨을 거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잠깐만,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나봐. 잠깐만. 마이크 좀, 이거 스피커 좀 켤게. 볼륨이 너무 작은가 본데? 이제 말해주세요. 봄에서 가을이죠? 네,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봄은 어떤 시어로부터 찾을 수 있었고요? 이화우를 통해서 봄을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추풍이란 단어에서 더 갈 필요도 없다. 즉 가을 바람이죠. 가을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변곡점이 있으므로, 변별점이 있으므로 시간의 이동, 흐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두 번째, 나와 달리 가에는 계절적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구나.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죠. 봄과 가을이라는 특정한 단어들이 산뜻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나와 달리 다에는 이별할 때 임의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뭐예요? 임의 정서입니다. 오케이?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님과 나의 정서를 골고루 얘기했는데, 홍랑의 작품에서는 오로지 누구의 정서만 나타나 있어? 화자의 정서만 나타나 있죠? 3번도 오케이. 4번, 다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는 달리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틀렸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자,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체념적으로 수용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 그치?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싫지만 이별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잡으시면 되겠죠. 시험? 운명적 수용이 아닙니다. 슬퍼하며 그리워하고 있잖아. 이별을 수용했으면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이래야지. 75번, 맷버들과 이화우는 전부 다 이별과 관련이 깊은 소재입니다. 그쵸? 맷버들 떠나는 님에게 보내는 화자의 분신이었고요. 이화우 떠나는 날 흘리고 있는 눈물을 비유하는 표현이었죠. 됐죠? 자, 75번 해결해.